지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남극 빙하가 무너지고 해수면은 매년 상승했죠. 저는 유엔 고문으로서 각국 정상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사 위성 시스템이 이상한 이미지 한 장을 포착했죠.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도 관측된 적 없는 완벽한 대칭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다 위에 거대한 문양을 새겨놓은 듯했죠. 그 작은 해역의 탄소 흡수량이 전 세계 평균의 4배나 됐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다 위로 빛나는 형체, 정렬된 선, 숨 쉬는 듯한 흐름을요. 한반도의 남쪽 끝바다라는 사실까지도요. 그것은 누가 보아도 자연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가 포기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세계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바다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센서가 고장났나? 저는 기술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답했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게 진짜 맞습니까? 저는 3번째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 남해 완도라는 섬 근처. 그곳엔 수천 개의 점들이 완벽한 질서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자연현상?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과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존 헌터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15년간 지구관측팀 자문위원으로 일했죠. 남극 해빙 패턴, 아마존 유출수 분석, 사하라 사막화 추적. 제가 다룬 위성사진만 수만 장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오전. 저는 평소처럼 동아시아 해역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미지 하나가 제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남해 상공에서 촬영된 위성사진. 초록빛 바다 위로 마치 거대한 격자 무늬가 새겨진 듯한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렌더링 오류야.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위성사진엔 가끔 이런 일이 생기죠. 구름, 빛의 반사, 센서 왜곡.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확대했습니다.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천 개의 부표. 그것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배치돼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말이죠. 자연은 이렇게 정렬되지 않는다. 그게 제가 배운 과학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동료 과학자 3명에게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냥 양식장 아냐? 한국 사람들 김 많이 키우잖아. 양식장이라고요? 이렇게 광대한 규모로 이토록 정교하게 배치된 양식장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해역의 수온, 염도, 해류 방향.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평균치의 4배였습니다. 수질 안정도 역시 이례적으로 높았죠. 미세입자 분포까지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위성사진을 시간대별로 정렬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같은 패턴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봄엔 연한 초록빛, 여름엔 짙은 녹색, 가을엔 갈색빛으로 변하다가 겨울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패턴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체처럼 호흡하고 변화하고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장 보고서를 찾아야 한다고. 한국의 해양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유엔 해양자원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완도, 해조류. 화면에 수십 개의 문서가 떴습니다. 보고서, 논문, 통계자료.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완도 김양식 산업 현황과 탄소 중립 효과 분석.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그들이 키우고 있던 건 김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김. 김이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 완도 바다 위의 패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의 데이터를 파헤쳤습니다. 위성 영상만이 아니었죠. 기후 데이터, 해류 흐름, 해양 생산량, 수출 통계까지 모든 자료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겁니다. 한국 남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전 세계 평균의 4배라는 사실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계산을 다시 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작은 해역이 마치 거대한 폐처럼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바다 전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부의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멈췄죠. 김산업 현황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됐어요. 김양식, 김가공, 김수출. 모든 문서에 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경제 데이터를 확인했죠.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연간 수출액 7,500억 원이라니 이게 참치 수출액을 넘어섰다는 겁니까? 수출 국가는 114개국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종이 한 장이 이런 규모의 산업을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헬시 스낵으로 불리고 있었죠. 유럽에서는 슈퍼푸드로 분류됐고요. 중동에서는 프리미엄 식재료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문화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김밥이라는 음식이 있더군요. 밥을 김으로 말아먹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상 식사였어요. 미역국도 있었습니다. 생일날 먹는 전통 음식이라고 하더군요. 산모가 출산 후 먹는 회복식이기도 하고요. 초고추장에 김을 찍어 먹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밥상에 김이 항상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식품이 아니라 문화적 의식이라는 걸요. 한국은 바다를 먹고 살아왔고 바다는 그들을 살려왔던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불러왔어요. 지난 10년간 김산업 성장률을 보니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 3천억 원, 2018년 5,500억 원, 2020년 7,500억 원. 기하급수적 성장이었죠. 저는 생산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서양의 양식업은 대량 생산 중심이었죠. 효율만 추구했습니다. 환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땠습니까? 바다의 흐름을 읽고 계절에 맞춰 양식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랐죠. 저는 위성 사진과 생산 데이터를 겹쳐봤어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을에 김발을 설치하고 겨울에 김이 자라고 봄에 수확합니다. 여름엔 바다를 쉬게 하죠. 완벽한 순환 구조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죠. 이 나라는 바다를 정복하지 않았다고요. 바다와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간 저는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했죠. 차갑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숫자 너머에서 무언가 보이는 겁니까? 한 민족의 철학이 보였어요. 바다를 대하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이 보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저 멀리 한반도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바다 위를 걷고 있을 거라고요. 김을 수확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산업이 아니다. 철학이다. 라고요.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과학자 존 헌터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느끼는 경외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에서 감정을 읽었죠. 그날 아침 저는 프랑스 언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과 해조류 관련 기사를 찾기 위해서였죠. 화면에 하나의 기사가 떴어요. 르몽드였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일간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한국, 지구를 위해 김을 양식하는 나라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죠. 지구를 위해 김을 양식한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기사를 열었습니다. 르몽드 환경 전문 기자단이 한국 완도를 직접 취재한 내용이었죠.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 위에 펼쳐진 김 양식장, 수평선까지 이어진 부표들, 그 위를 걷는 어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이곳은 산업이 아니라 예술이었다라고요.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예술이라니 과학자인 제가 보기엔 정교한 시스템이었는데 말이죠. 기사는 계속됐어요. 해조류가 자라는 원리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 탄소 배출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유일한 작물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20년간 저는 탄소 중립을 연구해왔습니다. 나사에서 유엔에서 수많은 국제회의에서요. 지구를 구할 방법을 찾았죠. 그런데 그 해답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까? 한국의 바다 위에요. 저는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해조류의 탄소 흡수 효율은 육상 식물보다 5배나 높았어요. 성장 속도도 빨랐죠. 한 달이면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땅도 필요 없고 민물도 필요 없었어요. 바다만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죠. 김은 바다의 숲이다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마존을 지키려 애쓸 때 한국은 바다의 숲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저는 르몽드 기사로 다시 돌아왔어요. 완도 어민과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70대 어민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김은 바다가 주는 선물입니다. 우린 그저 받을 뿐이죠.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선물이라고요? 서양에선 자원이라 부르죠. 채취하고 개발하고 소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선물로 받고 감사하고 나눴습니다.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20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북극 해빙 감소 분석, 남극 빙하 붕괴 예측,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모두 경고였죠.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요. 그런데 한국의 바다는 어땠습니까?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위성 사진과 르몽드 기사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데이터와 현장이 일치했죠. 완벽한 배치, 계절별 순환, 지속 가능한 생산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생강이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강도 한때는 깨끗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산업화가 강을 죽였죠. 한국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산업화했지만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손을 떨며 적었습니다. 내가 찾던 답이 이미 그들의 일상에 있었다라고요. 20년입니다. 20년간 저는 남극의 얼음을 연구했죠. 지구의 미래가 거기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미래는 한국의 바다 위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제 자존심이 무너졌죠. 아니,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서양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첨단 장비, 정밀 분석, 대규모 투자를 믿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단순했습니다. 바다를 읽고 계절을 따르고 자연과 호흡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죠. 한국에서 과학이 아닌 철학을 배운다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한다고요.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요. 한국, 완도, 그 작은 섬으로 말이죠. 저는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까지, 그리고 다시 완도까지요.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냥 데이터로 충분하지 않나? 라고 물었습니다. 현장 조사가 필요한 프로젝트도 아닌데?
라고도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30년 경력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이 모든 게 착각이었다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3시간이었죠. 작은 항구 도시였어요.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바다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였죠. 안개가 짙었어요.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였죠. 수천 개의 부표가 떠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줄, 정확한 간격, 완벽한 정렬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달랐어요. 화면 속 데이터가 아니었죠. 살아 숨쉬는 현실이었습니다. 파도가 부표를 흔들었고 바람이 바다를 쓸고 지나갔어요. 갈매기들이 울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엔 질서가 있었어요. 인간의 손길이 닿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위성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현장과 비교했죠. 일치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확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율, 수질 안정도, 해양 미세입자 분포까지요. 이상적이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정교할 리가 없는데. 저는 중얼거렸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봤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바다 위를 움직이고 있었죠. 노인 한 분이 긴발 사이를 지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배는 물살을 가르지 않았어요. 바다와 하나였죠. 노인은 긴발을 점검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확인했어요. 기계가 아니었죠. 감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로 돌아왔어요. 노인의 배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죠. 한국어는 못했지만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웃었어요. 그리고 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얇았습니다. 종이보다 얇았죠. 빛에 비춰보니 투명했어요. 하지만 질겼습니다. 쉽게 찢어지지 않았죠. 저는 그 김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얇은 한 장이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요? 바다를 정화한다고요? 114개국으로 수출된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죠.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30년간 저는 공식을 믿었습니다. 변수를 통제하고 결과를 예측했죠. 그런데 한국의 바다는 어땠습니까?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본 건 데이터가 아니었다는 걸요. 삶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방식이었어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요.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지혜였죠. 책에 없었습니다. 논문에도 없었어요. 그저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과학자인가 아니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균열이 생겼죠.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요. 데이터와 현실 사이에서요.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의 바다는 내 이성을 시험한다라고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제 자신에게요. 30년간 배운 과학이 틀렸을까? 아니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까? 라고요.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죠.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완도 해조류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방문했죠. 연구소는 항구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입구에서 젊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저는 명함을 건넸죠.
유엔 해양자원위원회 선임 자문관, 전 나사 연구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실험실은 조용했죠. 수조가 줄지어 있었어요. 각각 다른 종류의 해조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물속에서 김이 흔들리고 있었죠. 천천히 우아하게요. 마치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위성으로 본 그 김이란 말입니까?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통역 앱을 통해서였습니다. 저희는 자연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제어하지 않는다고요? 서양의 과학은 제어가 기본인데 말이죠. 변수를 통제하고 환경을 조작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배운 과학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연구원은 계속 말했어요. 바다의 흐름을 읽습니다. 수온, 염도, 파도의 방향을요. 김은 그 모든 걸 느낍니다. 저희는 그저 최적의 조건을 찾아줄 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요. 연구원이 다른 실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탄소 측정 장비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수조에서 김 샘플을 꺼냈죠. 측정기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었습니다. 제가 위성 데이터로 본 것보다 35%나 높았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연구원이 웃었어요. 김은 바다가 만든 기적입니다. 저희는 그걸 증명할 뿐이죠.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한국의 바다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구를 정화하고 있었죠. 그것도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요.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곳도 보여드릴까요? 저는 따라갔죠. 항구 근처 작은 공장이었어요. 스타트업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창업자가 저를 반겼습니다. 20대 후반쯤 됐어요. 작업대 위에 여러 제품이 놓여 있었죠. 김으로 만든 포장재, 김 추출물로 만든 플라스틱 대체품, 김 섬유로 짠 천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가벼웠습니다. 튼튼했죠. 그리고 완전히 분해 가능했어요. 창업자가 설명했습니다. 김을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죠. 저는 그 포장재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춰봤어요. 반투명했습니다. 아름다웠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었습니다. 순환이었죠. 바다에서 자란 김을 사람이 먹고 남은 부분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벽한 고리였어요. 창업자가 물었습니다. 점심 같이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항구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김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구이, 미역국도요. 저는 김밥을 하나 집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짭짤했습니다. 고소했죠. 그리고 따뜻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녹는 것 같았어요. 연구원과 창업자가 웃으며 먹었습니다. 자연스러웠죠. 저도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요. 이 순간 저는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관찰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김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쳐 반짝였어요. 이 한 장이 지구를 바꾸는군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죠. 저는 그 말에 멈췄어요. 일상이라고요? 지구를 구하는 일이 일상이라니, 탄소를 줄이는 일이 일상이라니, 미래를 만드는 일이 일상이라니요. 그들에겐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는 30년간 회의실에 앉아 고민했죠. 어떻게 지구를 구할까, 무슨 기술을 개발할까,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요?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이미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 김을 키우고 식탁에 올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이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바다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어요.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다. 생명의 방식이다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다고요. 인류의 미래가 이 작은 바다에서 자라고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완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파리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 위에 메일이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발신자는 유엔 본부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해조류 기술 공유와 제안서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국적 식품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김양식 기술을 국제 공유 자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이었죠.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 전 인류를 위해서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요. 특허를 무력화하고 기술을 빼내고 이익을 나눠 가지려는 거였죠.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유엔 고문으로서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립적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중립적일 수 있었습니까? 완도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안개 속 긴발, 노인의 손, 연구원의 눈빛, 창업자의 열정이요. 그들은 돈을 위해 김을 키우지 않았어요.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저는 다시 메일을 읽었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보낸 압박 서한, 연구기관에 전달된 경고 문서, 특허 무효화 소송 준비 자료였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완도 연구센터였어요. 통역을 거쳐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계속 연락을 해옵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세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박사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유엔 고문이시니까요. 박사님이 승인하시면 저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이 바다를 지키려고 연구하는 겁니다. 팔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빈 보고서 양식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제 손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객관적 의견이요? 국제사회의 이익이요? 기술 공유의 당위성이요? 저는 30년간 그렇게 써왔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논리만으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완도의 바다를 봤습니다. 김을 만졌죠. 그들과 밥을 먹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삶이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죠. 저는 결정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보고서 초안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전부요.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김양식 기술은 공유 대상이 아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는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닌 수백 년간 축적된 문화적 유산이다.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철학이다. 기술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과 같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유엔 고문으로서 나는 이 제안을 반대한다.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중립, 과학자로서의 객관성, 국제사회의 기대가요.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로 전송했죠.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전송 완료.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죠. 국제사회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요. 증언자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나는 한국의 편에 선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양심이 무겁지 않았어요. 가벼웠죠.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 회의장이었죠. 전 세계 과학자와 정치인이 모인 자리였어요. 한국 해조류 공유와 제안에 대한 최종 검토 회의였습니다. 저는 연단 뒤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수백 번 발표했지만 이번은 달랐죠. 이건 단순한 보고서 발표가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앞쪽에는 다국적 기업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 헌터 박사, 유엔 해양자원위원회 선임 자문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 보고서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완도의 위성 사진이 떴죠. 수천 개의 긴발이 정렬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패턴을 저는 2019년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나사 위성센터에서요. 저는 그때 이게 센서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데이터 그래프였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율입니다. 한국 남해 해역은 전 세계 평균의 4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질 안정도는 98%예요. 해양 미세입자 감소율은 65%죠. 저는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갔죠. 완도라는 작은 섬으로요. 화면에 완도 항구 사진이 떴습니다. 새벽 안개 속 김양식장이었어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재생됐죠. 끝없이 펼쳐진 긴발, 그 위를 걷는 어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였어요. 수백 년간 진화해온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었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탄소 측정 데이터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위성 데이터보다 35% 높은 흡수율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지구는 이미 해답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바다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하신 기술 공유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를 단순한 특허로 만들자는 겁니까? 자연과 대화하는 방식을 매뉴얼로 만들자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이에요. 삶의 방식이죠. 앞쪽에 앉은 기업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거대 식품 기업 대표였어요. 박사님, 그건 지나친 감상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지구 환경을 위해 이 기술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라고요? 당신들은 특허 무효화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연구기관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굴을 붉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익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키우고 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어요. 완도 어민이 김을 수확하는 사진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의 손에 김이 들려 있었죠. 이 손이 지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가 아니에요. 감각으로, 경험으로, 사랑으로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데이터로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바다 앞에서 저는 데이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봤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엔 고문으로서 저는 이 제안을 반대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공유 대상이 아니에요. 보호 대상입니다. 배워야 할 대상이죠. 앞줄에서 프랑스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르몽드 기자였어요. 박사님, 과학자의 중립성을 버리신 겁니까?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과학자로서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의장이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투표 결과가 떴죠. 찬성 32, 반대 75, 기권 15였습니다. 제안은 부결됐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해조류 양식 모델을 UN 지속가능 해양 프로젝트의 공식 사례로 채택합니다. 이를 K-시위드 프로토콜이라 명명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한국 대표단 쪽을 봤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죠. 복도에서 한국 연구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도에서 만난 그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완도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안개, 긴발, 노인의 손, 연구원의 눈빛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예요. 오늘 세계가 한국에게 배웠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이 맑았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의 바다가 숨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옹호자였죠. 한국의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유럽 각국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서 김양식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아프리카 동부 국가들이 한국 연구진을 초청했어요. K-시위드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방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어요. 철학을 나누는 거였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바다, 지구를 정화하다라는 특집을 냈어요. 르몽드는 존 헌터, 바다에서 진실을 말한 남자라는 인터뷰를 실었죠. BBC는 한국의 바다에서 시작된 녹색혁명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기사를 스크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완도였죠. 어느 날 아침 저는 다시 항공권을 샀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또 가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라고 대답했죠. 이틀 후 저는 완도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안개가 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죠. 이 안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요. 바다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보였죠. 수천 개의 긴발이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왔어요. 그 노인이었습니다. 처음 제게 김을 건넸던 그 어민이었죠.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닿았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또 오셨네요. 이제 김 한 장 드시겠습니까? 저는 웃었어요. 이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배에서 김을 꺼냈어요. 갓 수확한 거였죠.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햇빛에 비쳐 초록빛이 났어요. 저는 그 김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얇았습니다. 종이보다 얇았죠.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 한 장 속에 담긴 수백 년의 지혜가요. 바다와 나눈 대화가요. 미래를 향한 사랑이요. 저는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했어요. 고소했죠.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바다의 맛이었어요. 생명의 맛이었습니다. 연구원들과 창업자가 저를 보러 왔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미역국이었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안개가 완전히 걷혔습니다. 수천 장의 김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바다 위에 펼쳐진 거대한 숲 같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나는 30년 동안 지구의 데이터를 해석해왔다. 그런데 단 한 번 한국의 바다 앞에서 나는 데이터를 내려놓았다. 펜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먹었고 바다는 그들을 살렸다. 김 한 장의 얇은 종이 속에는 철학이 있었다. 그 철학이 지구를 구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였죠. 나는 과학자로서 증언한다. 지구의 미래는 한반도의 바다 위에서 자라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바다는 과학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한국은 지구를 구한 나라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어요. 바다 냄새였습니다. 노인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말없이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긴발이 흔들렸습니다. 생명이 춤추고 있었죠.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김을 먹습니다. 파리 아파트 식탁에서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구워 먹죠.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꿨다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박사님은 왜 한국을 그렇게 지지하십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데이터보다 중요한 걸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요. 완도의 바다는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다. 김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경례합니다. 그들의 바다예요.